자, 그럼 보세요. 자, 빙하가 끝나자마자 풀밭이 쫙 이 동아시아는 펼쳐지는 거예요. 동북아시아는. 서유럽은 아직도 빙하야. 아직도 영국은 빙하 속이고. 이게 그래서 짧게 잡으면 한 1000년, 길게 잡으면 3000년 동안 아시아 쪽이 먼저 빙하 끝난 그 대규모의 풀밭과 좋은 기후를 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의 인구가 유럽인의 인구보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한 2, 3천 년 전부터. 이거 세계에서 최초로 내놓는 가설입니다. 왜 아시아인이 특별히 인구가 많어? 중국 14억, 한국 이것만 해도 8천만. 왜 이런 거야? 한국은 저기 태반이 저거잖아요. 사람 못 사는 땅이잖아요. 한 7, 80%는 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의 7, 8천만하고는 달라요. 영국은 태반에 살 수 있는데요. 여기 태반이 못 사는 데인데 8천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시아는 빙하에 안 눌린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아시아 인구 폭발은 아시아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인구 폭발한 건 예를 들면 11,700년 빙하 녹자마자 다음 해부터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11,699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영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8,000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한 3,000년 차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그룹이 저기 그 만주에 가서 붙어서 살기 시작했냐? 제1그룹 산둥 반도 남쪽, 다시 말하자면 질령산맥 회하 남쪽에 살던 사람들, 지금 우리 중국인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황하와 양자강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올라붙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일 빠른 건 어디냐면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 가서 올라붙었을 수 있어요. 사막이었던 데가 풀밭이 되고 뭐 하니까 조금씩 올라붙으면은 바로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가죠. 그러니까 9,000년 전에 거기서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11,000년 전에 한반도 사람들이 만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만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룹으로 따지면 그 그룹이 하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일본 열도 홋카이도 사할린에서 서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티베트 사람들 있잖아요. 티베트 사람들 유전자에서 조몽인 유전자 흔적이 나와요. 그럼 이 조몽인들이 언제 그러면 티베트로 갔겠어요? 조몽인들이 한반도를 통해서 가거나 혹은 저길 통해서 가서 저기 어디죠? 그 사할린에서부터 올라붙어 가지고 만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티벳으로 건너가서 티벳 지역에 사람이 올라가서 사는 게 한 7, 8천 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동하고 남죠. 저기는 세상 그룹은 너무 작고 제2그룹이 제일 발빠르고 제1그룹이 사람 숫자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제일 커요. 제일 가깝고 발빠른 건 제2그룹이고.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만주에서 한반도로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만주로 사람이 나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만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국뽕 민족주의예요. 국뽕 민족주의예요. 엉터리. 국뽕 짝퉁 민족주의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가 저런 식의 국뽕 짝퉁 민족주의를 바로 국뽕 짝퉁 민족주의의 그 기본 명제가 뭐냐면 기본 명제가 만주에서부터 왔다는 거거든요. 노가리입니다.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의 사냥 어로 채집. 이거를 고인류학에서는 HFG라고 부릅니다. Hunting, Fishing, Gathering. 이 한국인들이요 세계 최강의 사냥 어로 채집 민족이에요. 한국인만큼 안 가리고 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꾸라지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생선 다 먹어요. 온갖 종류의 풀 다 먹어. 발효 채소가 한국만큼 풍부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발효 채소, 김치의 종류가 몇 종류야? 나물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말려 먹고, 쪄 먹고, 무쳐 먹고. 이게 세계 최강의 사냥어로 채집 민족이에요. 유라시아 온대벨트를 딱 놓고 보면요.
남들은 9,000년에서 10,000년 전부터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아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빙하 녹자마자 농경 시작해요. 한마디로. 한반도는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름 장마. 이게 석 달 동안 비가 900mm에서 1000mm 퍼붓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겨울 혹한. 이게 저희가 논에 모내기 할 때 보면 5월달 지나서 하잖아요. 남쪽도.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겨울 혹한으로 3,500년 전까지 쌀, 보리, 밀 농사를 못해요. 주곡 농사를. 뭐 소로리에서 불에 탄 벽시가 나왔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도요. 곡물 씨앗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농사를 지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야생 곡물과 사람이 기른 곡물이 달라요. 무조건 벽시라 그래서 다 사람이 기른 벽시가 아니에요. 야생 곡물은요, 한 이삭 안에서 숙성하는 템포가 나달에 따라 달라요. 그래야죠. 그래야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죠. 먼저 떨어지는 놈, 나중에 떨어지는 놈. 이래야 새가 와서 오늘 와서 찍어 먹은 게 내일 떨어지는 건 놓치고 가잖아요. 반면에 사람이 기르는 곡물은요, 한꺼번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추수를 하죠. 한꺼번에 익도록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나달과 이삭 사이의 모가지가 튼튼해요. 이런 게 다 증명돼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불 뗀 흔적에서 벽시 몇 알 나왔는데 불에 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6,000년부터 지었습니다. 생무식한 짓이에요. 우리나라 상고사학자들이 이렇게 무식합니다. 이것들이요. 저 진짜 침을 뱉고 싶어요. 이 사람들. 상고사학자들. 고인류학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전혀 흡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 고인류학자가. 대한민국에 제야에 딱 하나 서 있어요. 팔레오 안트로폴로지를 하는 사람이 제야에 딱 하나 서 있어요. 없어요. 세계 10대 경제국이라는 나라가 고인류학, 팔레오 안트로폴로지를 하는 데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고고학과 다르고요. 고인류학은. 비교인류학과도 달라요. 대학에 가면 고고학 가르치는데 비교인류학 가르치는데 둘을 모아가지고 고고인류학 가르치는 데는 많아요. 고인류학을 하는 데가 드물어요. 고인류학을 해야 고기후학을 하고 전체를 봐요. 자, 그래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상고사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있는 걸로는 알아요. 좀 제대로 용감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반도가 이게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게 희한한 일인데 3,500년 전까지. 저 위도를 보면요. 믿거나 말거나 서울 위도가 아테네랑 같고 마드리드랑 같고 샌프란시스코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나 기후가 지독한 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테네, 마드리드, 샌프란시스코 전부 참 온화하고 좋은 데잖아요. 여기는 서울이 저 어렸을 때 재작년에 마이너스 19도 내려가고 저 어렸을 때 마이너스 25도까지 경험했었는데 섭씨 여름은 찌고 3개월 동안 비는 900mm가 쏟아지고 그러면 밀과 보리는 뿌리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보리 밀 종자가 한반도에서 자체 개발돼야 돼요. 이게 3에서 4개월 조생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밀보리는 빠르면 8월 말, 늦으면은 10월 정도에 추수를 해요. 다른 데는. 여기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추수를 끝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조생이야? 한 거의 3개월 조생이에요. 논뼈 역시 한반도에서 조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논뼈의 생육 기간이요. 저기 무슨 저 산동 아래 저기 무슨 양자강변이랑 하면 생육 기간이 한 3개월 짧을 겁니다. 저희 물이 좀 뜨뜻해져야 논뼈에 물을 대니까 물 대는 시기가 저희가 5월 남쪽에서도 5월이 돼야 물을 댈 거예요. 논에. 그래 놓고
저것 때는 저기 설이 오기 전에 걷어야 되니까 10월 초중순엔 걷어야죠.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은 5월의 절반, 그러니까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 9월 중순, 10월 중순, 5개월밖에 생육 기간이 없는 거예요. 논뼈가. 저 아래에 비하면 한 3개월 조생일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종자가 만주에서 개발됐겠어요? 거긴 이런 리드가 없어. 만주에서는 여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밀과 보리에 뿌리가 안 썩는 일이 없어요. 리드가 있는 곳에서 개발됐을 거 아니에요. 리드가 있는 곳에서. 한국이라니까요. 한국. 그래서 우리 밀, 우리 보리, 그 우리 밀, 우리자만 찾지 말고 우리 밀의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이건 한국종이다. 이건 다른 데서 이 유전자 족보가 다른 데 밀종자에 아무 데도 없다는 걸 증명하면 이게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안 해, 아무도. 그래서 기후 여건상 만주에서 농경 기술이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단군 할배가 만주에서 오신 분 같았으면 단군으로서 리더십을 장악하기는커녕 오신 해 겨울에 굶어 돌아가셨든지 그 해부터 거지로 개업을 하셨을 거예요. 또 한반도의 특징은 뭐냐면 산들, 강벌, 바다 이 5개 환경이 엮여 있어요. 이 사냥 어로 채집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계절과 환경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구 부양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각 계절마다 뭐 먹을 게 좀 나오고 각 환경마다 먹을 게 나와서 산에서 뭐 하는 사람은 바다나 바닷가의 사람과 뭐 바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고 들에서 뭐 하는 사람은 양쪽과 교환이 가능하고 뭐 이러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갖고요. 이게 이 부양 인구,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요. 제가 감히 추정합니다. 농경지대에 버금가는 인구 밀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8,000년 전, 9,000년 전 농경지역에 버금가는 인구 밀도가 한반도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8,000년 전에는요. 여기 희한한 취미활동이 생겨요. 남자들이. 대형 고래 사냥을 한다고요. 8,000년 전에.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남성다움을 딱 증명하기 위한 아마 그런 활동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거 아마 나가면 한 3분의 1쯤은 죽었을 거예요. 3번 나가면 한 번은 찌몰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산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흔적은 있다고요. 증거도 있고. 보시죠. 이게 반구대예요. 울산. 저기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귀신고래, 뭐 수염고래 이런 것들이 20톤, 30톤짜리 고래입니다. 수십 톤짜리 대형 고래를 했어요. 그럼 저건 물론 취미로 잡았을 거예요. 자기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 집단에. 사냥어로 채집사회의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우리가 리더들이야. 목숨 내놓고 이런 것도 잡아올 수 있어. 우리 한번 잡아오니까 단백질 20톤 끌고 왔잖아. 리더가 될 만하죠. 온 부족의 겨울을 날 수 있고 한 계절을 날 수 있는데. 목숨 내놓은 리더십 경쟁이었을 거라고요, 저게. 방구대에 남아있어요, 저 암벽화로. 그러면 이게 산업으로서는 언제 성립하냐? 유럽 쪽에서 19세기에 성립해요, 저 대형고래 포획이. 그전엔 산업이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거라. 근데 저걸 이 지독한 사냥어로 채집의 달인들이 저걸 익스트림 스포츠로, 리더십 증명 스포츠로 저걸 발전시킨 거예요. 밧줄 얼마나 길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부구 예를 들어서 물개 가죽 같은 걸로 해서 기름 묻혀가지고 안에다 지푸라기 넣어갖고 앞에 딱 해요. 그래서 밧줄로 달아놔. 창 딱 던지면은 창에 딱 꼽혀가지고 그 밧줄 했는데 이게 부구니까 이제 말하자면 주부란 말이에요. 주부. 뜰부자 기구구자. 고래가 몸부림치면서 바다로 내려가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숨을라 그래도 이 위에서 땡기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기운 빠지는 거예요. 부구, 밧줄 부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토굴창이에요. 저 토굴창이 세계 고인류학계에서는 한 5, 6천 년 전에 일본 위에 그 알래스카랑 이어지는 알류샨 열도 거기서 나온 걸로 지금 정설은 그런데 저는 토굴창 8,000년 전에 없었으면
2, 30톤짜리 고래 못 잡았다예요. 저희는 증거는 안 남아 있어요. 저게 토굴창입니다. 뭐냐면은 밧줄을 그러니까 창날과 창봉을 고정을 시켜놓고 밧줄을 창봉에다가 매는 게 아니라 창날과 창봉이 탈착식이에요. 빠져버려요. 그냥 끼워서 탁 던지는 거야. 창봉은. 그래서 고래 몸부림치면 창봉은 빠져버려요. 그럼 밧줄은 어디다 맸냐? 저 창날에다 구멍 뚫어서 매는 거예요. 저런 무슨 일이 있냐? 고래가 보통 대형 고래들은 이 블러버라 그래요. 피부 지방층이 30cm입니다. 뚫고 들어간 다음에요. 창날 빠졌죠? 고래 몸부림치면요. 창날이요. 박혔다가 누워요. 안 빠지잖아. 안 빠져. 저걸 토굴창이라, 토굴 하푼이라 그래요. 저 한반도에서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게 백모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요. 카누를 타고 나가는데 앞에 창 던지는 창잡이 밑에 앉아가지고 밧줄 사려주고 부구 사리고 있는 조수, 그 다음에 카누 노젓는 그 노꾼들, 그 다음에 저기 그 뱃머리에서 왼쪽 가세요. 이제 뭐 왼손, 뭐 오른손, 앞으로, 뒤로, 정지, 이거 구호 부르는 거. 지휘자.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그 힘배 젓는 거요. 거기서 이거 부르는 사람들을 서양에서는 칵스웨인이라고 합니다. 칵스웨인. 그렇게 딱 팀이 짜져 있어요. 여기 그림 잘 보고 있으면은 그림에 그렇게 딱 팀이 짜져 있어요. 아주 고도의 팀워크예요. 여기 그림에 안 나타나는 건 뭐냐? 저 고래 잡을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이 돌로 날을 날카롭게 가른 아마 흑요석 같은 거겠죠. 끝에 가서 흑요석 같은 걸로 해서 한 창을 가지고 이 고래의 그 이 꼬리 움직이는 거기 부분을 때려서 거기 힘줄과 신경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래는 끌면 끄는 대로 와요. 이걸 못 움직이니까 하체를.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 그 대신에 이거 한 방 맞으면 배도 날아가고 사람은 그냥 뭐 맞으면은 이 해골 다 깨지고 저기 가슴팍 깨지고 같이 저기 배 때려버리면 같이 그 바다에 그 잡으러 나간 10명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못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게 익스트림 스포츠죠. 일종의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산업으로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산업으로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산업으로는 연결이 안 됐지만 저걸 잡고 저걸 통해서 자기 부족 내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그런 활동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 여기가 얼마나 아주 살벌한 그 사냥어로 채집의 땅이었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들의 독특한 기질.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집요하고 집중력 강하고 순간에 승부내는 거 강하고 사격, 활 이런 거 강하고 그리고 의욕력 좋고 이게 다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고 봐요. 뿌리가. 자 그런데 만주에서 와요. 가도 그냥 벌판뿐인 만주, 땅만 비옥한 만주. 천만에요. 거기서는 이런 민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주, 우리의 고향은 만주는 우리 땅, 우리는 그 위대한 기마 민족, 기마 부족 이런 대소리를 하는 게 이게 국뽕 짝퉁 민족주의고요. 조선일보는 그런 찬스가 생기면 바로 깃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언어가 만주에서 왔습니다. 이거죠. 바로 깃발 올린 거예요.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긴 뭘 밝혀져. 그냥 가설적 학설인데 그게 이쁘게 봐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잔뜩 써있지만 네이처지에 실린 거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베이지한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 모델링을 해서 시도한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가상해서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국뽕짝퉁 민족주의 구조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스타일. 북한 스타일은 살벌합니다. 김일성 스타일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스타일입니다. 이건 첫째 짝퉁 진화론에 바탕을 합니다. 북한 사회과학연구소 산하 고고학연구소가 합니다. 북학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고고학연구소. 거기 돈 많이 줘요. 북한 정부에서. 호모 이렉투스의 일족이 한반도에 진입하여 한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자체 진화하였다. 이것을 본토기원설이라 부른다.
이 본토에서 자체 진화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가 바로 조선인의 뿌리다. 완전히 짝퉁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민족의 뿌리를 80만 년 전까지 기어 올라가요. 그걸 증명하는 뭐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요새는 1990년경에 DNA 이 검사에 의해서 아프리카로부터 한 7만 년, 6만 5천 년 전에 나왔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한 게 1989년이고요. 그게 일반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진 게 1990년대 말입니다. 대한민국 상고사 한다는 것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 한 김정배라는 자들. 이를 가는 게 이 본토기원설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띄우거나 직접적으로 찬양을 했어요. 김정배 할아버지,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가서 접대 좀 받으셨습니까? 김정배 씨는 본토기원설을 직접적으로 띄우지는 않았지만 직결되는 얘기를 띄웠어요. 그게 뭐냐? 아슐리안 손도끼예요. 호모 이렉투스가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다고 믿어지는 아주 고급진 투척용 그 돌인데 그걸 손도끼라고 불러요. 편의상 아슐리안 손도끼라고. 아닙니다. 눈물 모양의 양쪽 깎아놓은 투척용 돌입니다. 던지면은 뱅글뱅글 돌아가서 톡 꼽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슐리안 손도끼를 미군 병사 하나가 한국인 애인이랑 그 연천에 그 개울가에 가서 내가 아슐리안 손도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슐리안 손도끼 드디어 한국에서 호모 이렉투스가 흔적이 나왔다. 아시아에서는 호모 이렉투스 마지막 그 제대로 발전한 호모 이렉투스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 드디어 한반도에서 나왔도다. 이게 뭐예요? 북한이 얘기한 본토기원설이랑 직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정배가 그 당시에 머리가 있는 상고사학자라면 이거 앞뒤 문맥 안 맞고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건데 증거되지도 않고 이거 잘못하면은 북한의 저기 본토기원설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라고 나중에라도 반성문을 쓰든지 그랬어야지. 자기 논문 보면 그거 태연하게 인용해 놓고 있어. 그런 자가 국사교과서 정상화한다고 했을 때 싸움했을 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싸울 길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지식인의 각성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명제가 뭐냐? 김일성 수령께서 조선인에게 조선인 다음을 완성시켜 줬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민족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의 공화국입니다. 김일성이 만드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 서문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의 나라다라고 여러 번 박아요. 헌법 전문에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한 거의 20번 가까이 나올 거예요. 15번인가 나와요. 자, 남한 스타일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됐죠. 뭐 홍산문화가 아까 그 요하 근처에서 요하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보면 내몽고와 서만주의 접경이에요. 거기서 약간 높은 지역에 옛날에는 거기 호수도 있고 약간 높은 언덕 위에 호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살기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하수 흔적을 보면 지하수 그 수위가 퍽 낮아져요. 한순간에. 위가 거의 사막화돼 버려요. 호수도 다 마르고 나무도 다 죽고. 그러면 홍산문화 없어지거든요. 여기 좌빨 친북사 전부 민족의 뿌리는 홍산에 있습니다. 민족의 뿌리는 홍산에 있습니다. 이러고 박수치고 돌아다녀요. 정부에서 그거 출장 가는데 돈 주고 웃기는 자들이지. 민족의 뿌리는 한반도 안에 있어요. 울산 반구대에 있어요. 한반도의 독특한 기후 인문지리에 있어요. 여름에 1000mm 비 오고요. 3개월 동안. 겨울이 혹한에다가 일찍 시작돼서 늦게 끝나고 거기에 민족의 뿌리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극빈기 때 활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살아남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흉악한 그 살벌한 빡빡하게 우거진 그 시커먼 한대 산림 지역에 들어와서 목숨을 부지해 간 목숨을 내놓고 맹수랑 싸우면서 거기에 민족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은 단군이든 홍산문화든 만주에서 선진 문명 집단이 진입해서 그게 한국인의 뿌리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말하면 만주는 우리 땅, 만주는 우리 고향이 돼요. 기마 민족이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기마 민족이 아니라요. 호랑이 사냥꾼 민족이에요. 숲속에. 숲속에서 어린 너리 타는데 짐승 발자국 쫓다가 호랑이가 덮치면 죽고 호랑이가 덮치는 거 낌새 채고서 먼저 쏘면은 같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ESB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유목민이 우리 형제들입니다. 아니 떴다방 그 끝에서 끝까지 그 풀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뭐 우리랑 그렇게 뭐가 가까워. 우리랑 전혀 달라요 뿌리가. 한국형 종자, 쌀보리밀, 한국형 농경법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주공농사를 못 지었다. 한국에서 이거 자체 개발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진실을 외면해요. 그 다음에 농사짓기 이전, 3,500년 전에 농경 시작되기 이전에 2만 년 동안 사람이 산 흔적이 있는데 이거 없는 존재로 취급해. 만주에서 온 선진 집단이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미친 또라이들이죠. 만주사대주의. 짝퉁 민족주의의 본질은 만주사대주의예요. 국뽕 짝퉁 민족주의의 본질은. 만주사대주의, 유라시아 초원벨트 사대주의. 거기가 민족의 그거래. 뭐 알타이가 어떻고. 알타이 현대 언어학에서 개족보로 꼽는 건데 그거 없다고 하는 족보인데. 미사리가 우리 뿌리예요. 미사리 5, 6천 년밖에 안 돼요. 미사리 그 운막 쪄놓고 물고기 잡아먹고 도토리 따먹던 사람들이. 그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사냥어로 채집이 극히 최근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이런 장마철에도 지을 수 있는 장마가 있는 이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밀보리를 개발해냈고 물이 찬 데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쌀을 개발했구나. 그래야 왜 야요이가 다른 데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야요이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을 정복했는지가 설명돼요. 일본이 그걸 요구를 했거든. 그게 필요했거든.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한 600년에 걸쳐서 남성 위주 대량 이주가 났다고요. 바다가 크고 넓으니까 여자 애까지 못 데려간다고. 그러면 남성 위주 대량 정복을 하면 마누라는 조몽, 처남 조몽, 장인 조몽, 장모 조몽. 아직 인구 밀도는 높지 않아. 그러면 뭐가 이민자 사회의 핵심 그게 뭐겠어요?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현지인과 결합해서 평화로운 번영을 하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게 야마토 정신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야마토라고 읽고 큰 평화라고 쓰잖아요. 왜 저걸 대화라고 쓸까? 왜 큰 평화라고 쓸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평화는 뭐예요? 이민자 집단끼리의 싸움 하지 말고 새 테크놀로지 가지고 신천지 개발하자. 또 조몽인들 학살하지 말고 조몽인들과 어떤 위계적 구조를 만들어서 새 테크놀로지 가지고 신천지를 개발하자. 그래서 이 일본 저거 해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2300년 전에서부터 약 한 1500년 전까지 1300년 전까지 한 1000년 동안이 전 세계에서요. 인구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높았을 거예요. 저 비옥한 땅에 농경이 없던 거를 야요이들이 농경을 갖고 들어가서 현지인과 결합해가지고 전부 옥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일본은요 수수께끼 같은 나라입니다. 조몽 바닥 위에 야요이가 엎인 거예요. 일본은 수수께끼예요 거긴. 우리가 이걸 직시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뿌리가 이 독특한 한반도의 인문지리에 있다. 그거는 빙하 이전에 극빙기 25,000년 전까지 기어 올라간다. 이거를 직시해야 이게 보여요. 일본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런 면에서 이제 만주에 대해서 잊어버리자고요. 오히려 저는 만주족, 여진족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지금 여진족 언어도 없고 없어요. 민족의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 중국을 잡아먹는 바람에.
중국 몸통부를 잡아먹었잖아요. 그 당시에 홍타이지, 그 청 만든 사람들이 중국 몸통부를 정복하는 대신에 만주, 연해주, 암으로 요하를 굳혔다면,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요하까지, 요하 언저리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하바롭스크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저기 이런 데까지 전부 블라디보스톡, 아무르강 아래 쫙 거기, 그리고 뭐 바다 건너서는 사할린까지, 뭐 홋카이도 절반까지 이렇게 구축했더라면 몽골, 만주, 한국, 일본 이게 굉장히 아마 다채로운 그런 사국 체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그걸 중국 본토를 욕심을 내 가지고 중국 몸통부를 욕심내서 들어가 가지고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세뇌하려고 하는 이 짝퉁 국뽕 짝퉁 민족주의, 이거 이제 떨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만주를 고향으로 삼고 이거 떨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에 숨어 있는 이 신비로운 그런 그 비밀을 해독할 때가 됐습니다. 왜 한국인한테 이런 이상한 기질이 있나? 왜 한국인이 이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이 있나? 이거 다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가장 막강한 사냥으로 채집 야만으로서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만의 두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무도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얼굴도 있고 창의적이고 자연스럽고 폭발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얼굴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민족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인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하나는 확실히 인정해요. 유니크하다. 유니크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유니크한 민족의 유니크한 개인으로서 한판 싸워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승전 민초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정권교체, 정치혁신. 첫 번째는 선거 감시, 무선 네트워크. 두 번째는 교육감 후보가 아니라 온라인 시민 경선단 구성, 마이 초이스. 그리고 평당원으로서 묵묵하게 국힘을 아래부터 그냥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 세 가지 프로젝트, 이번 대선, 그 다음에 기획지방선거 이거 하면서 붙여줄 사람들 다 붙여줘 가면서 우리들의 그 영역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영역이 뭐 높은 사람 만들어내고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역은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것.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민주 공화국을 위한 정치 문화, 정치 습속, 그 전통을 만드는 것.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